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남편 하나 믿고 딸 하나 바라보며 산 죄밖에 없습니다. 아니, 죄라면 그거겠네요. 너무 믿었다는 거. 그 믿음이 지옥으로 이끌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딸아이는 직장에서 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회식 있어. 늦을 수도 있으니 기다리지 마. 그 문자를 본 게 오후 6시. 그 후로 딸도 남편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남편은 오늘은 일이 있어 늦게 들어온다는 짧은 문자 하나만 남겼고 딸은 휴대폰도 꺼져 있고 아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일이 바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언제 들어왔는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고 딸은 여전히 전화기를 꺼둔 채였습니다. 남편의 코트를 정리하려던 순간 안주머니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호텔 카드키, 그리고 여성용 립글로스, 선홍빛, 딱 젊은 여자가 쓸 법한 색.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진호 씨 당신 바람피는 거야? 그날부터 제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의심하는 그 기분.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고 온갖 상상이 떠오르며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제 생일. 그게 오히려 더 서글펐습니다. 내 사랑이라는 저장명. 메시지를 열자 대화가 줄줄이 펼쳐졌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더 오래 같이 있어요. 네, 여왕님, 오늘 밤 생각하며 잘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너야.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 순간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여자의 옆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그는 매주 수요일 등산 모임이 있다고 했고 저는 그날을 노려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차를 몰고 나가 도심 외곽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 하얀 피부, 마른 체형. 그리고 그 옆모습. 저는 그 순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 딸 민정이었습니다. 이건 꿈이야. 이게 현실일 리는 없어.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우연일 거라고, 닮은 사람일 거라고, 자꾸만 되뇌었습니다. 이 믿기지 않은 현실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막힐 것만 같았어요. 뭔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있을 수도 없어서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미행을 했습니다. 이번엔 카페가 아닌 모텔이었습니다. 둘은 사람들 눈치를 보며 들어갔고 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고 남편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로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을 밤을 지새우며 약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민정이를 불렀습니다. 딸은 처음부터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알게 됐구나. 민정아, 왜 그랬니? 그 사람, 내 아빠 아니잖아요. 뭐, 엄마가 나 임신했을 때 아빠는 진짜 아빠 아니었잖아. 어릴 땐 몰랐었는데 DNA 검사했었어. 엄마가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 다 알게 됐어. 그 사람 나를 키워줬지만 한 번도 아빠같이 느껴지지 않았어.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엄마는 날 거짓으로 키웠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처음엔 홧김이었어. 근데 그 사람도 날 원하더라. 엄마도 그 사람도.
날 사랑한 적 없었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딸이라는 인간이, 남편이라는 인간이 피를 나누지 않았다곤 하나.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남편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담담했습니다. 처음부터 너한테 속은 거잖아. 네가 임신한 상태로 나랑 결혼했다는 걸 알았을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 그 아이 내가 키우긴 했지. 근데 자식으로 사랑한 적 없어. 그 아이가 자라서 여자가 됐고 넌 몰랐겠지. 우리 사이 벌써 3년째야. 3년 민정이 23살 때부터였다는 소리였습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날 전 유서를 썼습니다. 제 모든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죽고 싶었으니까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란 걸. 이건 멈춰 세워야 한다는 것을요. 내가 직접 끝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모텔 출입 사진, 통화 녹음, 메시지 캡처, 남편의 자백 녹음,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소송, 파양 등 모든 법적인 절차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내 손으로 내 가족을 파괴하는 기분, 그건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민정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옥에서 만나자 엄마. 남편에게는 내용 증명서가 날아갔고 계좌는 가압류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지옥은 이제 열렸습니다. 민정이에게 보낸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너는 오늘부로 내 딸이 아니다. 파양 서류 곧 도착할 거다. 며칠 뒤 등기 우편으로 민정이에게 파양 서류를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과 함께 법적으로도 민정이와 모든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전화를 걸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과 끝났어. 진심이 아니었어. 나 미쳤던 거야.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너질 틈조차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겐 위자료 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민사로 충분히 물릴 수 있었죠. 재판정에서 마주한 남편의 얼굴, 차갑게 식은 눈빛. 그는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딸이 아니라는 건 사실이지만 우린 가족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묻습니다. 가족과 모텔을 드나드십니까? 그때 제가 제출한 결정적 증거, 남편의 고백 영상이 법정에 틀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여자가 됐고 넌 몰랐겠지. 우리 사이 벌써 3년째야. 정적? 재판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재산의 70%를 저에게 내놓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께 지원받아 마련한 아파트는 원래 제 명의였기에 그는 방 한 칸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원룸을 전전하며 살고 있고 회사에서도 퇴직당했습니다. 회사 측은 윤리 문제로 인한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정년퇴직 5년을 남기고 그를 내쳤습니다. 민정이는 남편과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직장도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조용히 뒤에서 수군거렸고 창사랑 사귀더니 알고 보니 아빠였대. 진짜로 미친 거 아냐? 엄마가 파양했다며? 소름이야. 결국 그녀는 사직서를 냈고 친구 집을 전전하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제게 찾아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엄마 진짜 그땐 내가 미쳤었어.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한테 남은 사람이 엄마밖에 없더라. 제가 딸을 그렇게 키운 걸까요? 한없이 순종적이고 눈물이 많던 아이가 이토록 비뚤어진 건 저의 죄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가 스물이 되어 성인이 되던 해
그날 제가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놨어야 했습니다. 지금의 아빠는 사실 너의 친아빠가 아니란다. 엄마가 젊은 시절 한순간의 실수로 내가 태어난 그건 죄가 아니란다.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고 그 아이는 늘 진호 씨를 친아빠로 믿으며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분노는 엉뚱한 방향으로 사랑이 아닌 집착, 분노의 전이 그리고 이성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남편의 핸드폰에서 익숙한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숙이 제 친구였습니다. 우린 오랜 시간 함께 알고 지내며 같이 여행도 다니고 서로의 비밀스러운 속 이야기도 할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본 순간 저는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오빠, 그년이랑은 이제 끝이지. 우리 이제 진짜 함께하자. 민정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랑 떠난다고 했잖아. 그 여자는 남편과 내 딸의 관계를 알면서도 그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더군요. 파멸의 삼각관계였고 그 중심엔 제가 있었습니다. 지숙이의 남편에게 모든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카톡 캡처, 모텔 영수증, 사진까지. 그 결과 지숙이는 이혼당했고 양육권도 빼앗기고 운영하던 가게도 빼앗겼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렵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른 친구를 통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입니다. 남편도 없고 딸도 없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까지 와서 맨정신으로 버티기도 힘겨웠습니다. 그래도 모진 게 목숨이라고 참아 죽지는 못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티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이제는 상처가 아물었는지 무뎌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덤덤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가슴속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하고 힘겹습니다. 새벽이면 커피를 내리고 조용히 책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양원 봉사활동도 하고 반려견 순이와 산책도 다닙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나이에 너무 쓸쓸하게 사시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은 혼자 견디는 법을 배운 순간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당신 주변에 절대 날 배신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소중하지만 그 믿음에 눈이 멀면 당신도 지옥의 문을 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열지 않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